판례 사건 번호는 2008-4762이다. 이 사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판결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만 고발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여러 회사와 관계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들 전부를 고발하지 않고 일부만을 선택하여 고발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고발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기소하였다. 검사는 한 집단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전체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애초에 공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문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다른 하나는 친고죄에서 인정되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쉽게 말하면 일부에 대한 고발이 전체에 대한 고발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명확하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문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위법성이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뿐 아니라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소추 조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법문을 넘어 해석을 확장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어서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명시적인 소추조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법에는 일부에 대한 고발이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고소에 대해서만 불가분 원칙을 두고 있을 뿐 고발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은 법문을 넘어선 확장 해석에 해당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소추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헌법적 비판을 보면 먼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 판결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국가가 사람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범위를 마음대로 넓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처벌 확대라고 보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형 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담합과 같은 경제범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만 고발되고 나머지는 처벌되지 않는다면 실제 책임이 더 큰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핵심 가담자가 고발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만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형벌법 원칙에는 충실하지만 경제질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할 수 있다. 형사법적 비판을 보면 이 판결은 소추조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추조건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가 명백해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소추조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도 절차적 요건 하나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중요하다. 담합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진술은 기억의 왜곡이나 자기방어적 설명이 섞일 수 있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사실을 확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기억과 진술의 한계를 고려하는 법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수사의 쟁점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담합과 같은 경제범죄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보다 전자적 자료와 문서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전자우편, 회의자료, 내부 문서, 가격 결정 기록,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일정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업 간의 접촉과 합의 과정을 재구성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문서의 작성 시점과 수정 이력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수사 방법이다. 또한 여러 회사의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표현이나 동일한 결정 과정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이러한 과학적 방법으로 담합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과학수사는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보다 앞서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소추 조건이며 그 범위를 유추하여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는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과 죄형 법정주의를 충실히 구현한 결정이다. 다만 경제범죄의 특성상 일부만 처벌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입법적 보완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